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제국 로마. 그곳에는 80세가 넘어서도 황제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늙는 것을 가진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 부릅니다. 기력이 쇠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며 즐거움마저 사라지는 재앙이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떠나고 자녀들은 바쁘고 세상은 우리를 뒤처진 사람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2100년 전 당대 최고의 지성 키케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이 정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로마의 비밀 문서를 공개합니다. 키케로가 말하는 노년의 4가지 추악한 오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황홀한 진실. 진짜 노년의 힘은 무엇일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해, 늙으면 활동력이 떨어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정년퇴직 후 느끼는 공허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뭘 하지? 라는 막연한 불안감. 회사에서는 30년간 의사결정권자였지만 이제는 키오스크 앞에서도 눈치를 봅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대신 주문해주면 감사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픕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노를 젓는 청년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 바로 그 노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로마 원로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죠. 하지만 로마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 노인들의 회의실에서 내려졌습니다.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어느 전쟁을 시작하고 어느 평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젊은 장군들은 그들의 한마디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그는 80세에 눈이 멀었지만 피로스 왕과의 평화협정을 논의하던 원로원에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천둥 같았습니다. 로마는 적과 협상하지 않는다. 적이 우리 땅에 있는 한. 원로원은 침묵했고 평화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결국 승리했죠. 눈먼 80세 노인 한 명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로마 군대는 연전연패했고 젊은 장군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때 80세의 원로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로원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니발과 정면으로 싸우지 마라. 그를 따라다니며 지치게 만들어라. 젊은 장군들은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파비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니발은 이탈리아에서 15년을 허비하다 결국 철수했습니다. 로마는 살아남았죠. 80세 노인의 지혜 하나가 제국 전체를 구한 겁니다. 로마의 전설적 원로 카토를 보십시오. 그는 80세가 넘어서야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카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사용할 가장 젊은 나이가 바로 지금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뛰지 못한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당신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진로를 고민할 때,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 후배가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의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손자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빵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부모도 친척들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평생 남이 시키는 일을 했다. 승진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게 후회다. 너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실패해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니. 그 손자는 지금 성공한 베이커리 사장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매일 아침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힘입니다. 직접 빵을 구울 순 없어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늙으면 몸이 약해진다. 이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예전처럼 계단을 오를 수 없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묻습니다. 젊은이의 근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육체적 힘은 줄어들지만 지적 영향력은 정점에 달한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 그는 90세가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노망이 들어 재산 관리를 못하니 후견인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죠. 자식들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온종일 서재에만 박혀 있습니다. 돈 계산도 못합니다. 식사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노인의 치매를 의심했죠. 법정에선 소포클레스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막 완성한 희곡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중 가장 아름다운 합창 부분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지만 태어난 이상 아름다운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품격이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눈물을 닦으며 즉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포클레스의 자식들은 부끄러워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는 93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글을 썼습니다. 돈 계산은 못했지만 인간 영혼의 계산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플라톤은 81세에 죽는 날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저작 법률은 80세에 완성되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키케로 자신도 60대에 가장 깊은 철학을 남겼습니다. 왜일까요? 육체가 약해지면서 정신이 더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산책으로 시계를 맞췄다고 하죠. 그런 그가 가장 위대한 저작 순수이성 비판을 쓴 나이가 57세입니다. 그리고 70대에 실천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을 완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욕망이 많고 야망이 많고 분노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본질이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은 50대 이후에 미슐랭 스타를 받습니다. 훌륭한 교수들은 60대에 최고의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술은 손끝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스시장인 오노지로, 그는 97세에도 여전히 최고의 스시를 만듭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만 50년간 생선을 만져온 그 손은 0.1mm의 차이를 느낍니다. 한 젊은 요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오노지로는 웃으며 대답했죠. 생선이 내게 발을 걸어 자네는 아직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야. 한국의 도예가 지순탁 선생. 90세가 넘어서도 가마 앞을 지킵니다. 그가 만드는 청자는 젊은 장인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과 똑같이 했는데 왜 색이 다릅니까? 지순탁 선생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흙과 불과 50년을 함께 살아야 그 대화를 알 수 있다네.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명장 스트라디바리. 그는 93세까지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90세에 만든 바이올린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기입니다. 왜일까요? 나무의 결을 읽는 그의 손이 70년의 경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합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인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육체의 피로는 사실 더 깊은 지혜로 가는 관문입니다. 몸이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세 번째 오해, 늙으면 즐거움이 사라진다. 술도 예전처럼 달지 않고 음식 맛도 무뎌지고 여행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과거가 그립습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키케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급하고 파괴적인 육체적 쾌락이 사라진 자리에 고결한 지적 즐거움이 차오른다. 젊은 날의 즐거움은 불꽃과 같습니다. 강렬하지만 금방 타버리고 재만 남기죠. 하지만 노년의 즐거움은 햇살과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키케로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말년에 로마 교회의 투스쿨룸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포도나무를 가꾸고 올리브를 수확하고 정원을 거닐며 명상했죠.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3년 전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땄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햇살처럼 달콤했다. 원로원에서 받은 그 어떤 찬사보다 이 작은 열매가 나를 더 기쁘게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그 어떤 연회보다 달콤하다. 젊었을 때 키케로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집정관이었고 원로원의 영웅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에 초대받고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고 황제와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아침 이슬 맺힌 포도잎을 만지는 이 순간이 더 진실하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는 일. 이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쾌락이었습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깊은 대화, 독서, 원예 같은 활동은 도파민이 아닌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순간적 쾌감이 아니라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줍니다. 중독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진짜 행복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정원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일,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만지고 꽃이 피는 걸 지켜봅니다. 3개월 후 첫 열매가 빨갛게 익었을 때 그 기쁨은 어떤 파티보다 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로 가요. 얘들아, 잘 잤니? 하고 인사하죠. 작년에 키운 방울토마토가 108개였어요. 하나하나 세면서 따서 손주들한테 나눠줬죠. 백화점에서 사주는 장난감보다 손주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손자와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당신의 20대 이야기를, 실패했던 사업 이야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자의 눈이 반짝이며 또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의 충만함.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중학생인데 요즘 학교에서 힘들대요. 친구 문제로. 그래서 내가 6.25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친구를 위해 마지막 밥 한 공기를 나눴는지. 손자가 그 다음날 학교 가더니 그 친구한테 사과했대요. 나중에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선생님 말씀보다 더 와닿았어요. 혹은 도서관에서 천천히 책장을 넘기는 일.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못 읽었던 고전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헤세. 이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봤으니까요. 70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었을 때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읽어봤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혼도 해보고 사업도 망해보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책을 읽을 자격이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시간이 있고 조급함이 없고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요한 만족감, 그것이 바로 키케로가 말한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오해, 늙으면 죽음이 가깝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부고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하지만 키케로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항구에 다다른 배에게 파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가장 평온한 귀한 일뿐이다. 젊은이에게 죽음은 공포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하지만 노인에게 죽음은 완성입니다. 긴 여행의 끝에서 맞이하는 안식이죠. 소크라테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70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목은 신성모독과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권력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그 노인의 목소리가. 제자들이 탈옥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돈도 준비했고 배도 대기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평생 법을 지키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법을 어기면 내 가르침은 뭐가 되는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까지 그는 제자들과 영혼의 불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자들이 울자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말했죠. 왜 우는가? 나는 이제 진리를 직접 만나러 간다. 내가 평생 찾던 그 답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독배를 받아들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죠.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빚진 닭 한 마리를 갚아야 하네. 병이 나았을 때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닭이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삶이라는 병에서 치유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일, 의미를 부여하는 일. 일기를 쓰십시오. 손자들에게 편지를 남기십시오. 당신이 배운 것, 실패한 것, 사랑한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삶을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화가가 마지막 붓질로 그림을 완성하듯 작곡가가 마지막 음표로 교향곡을 끝내듯 여러분도 지금 당신 인생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이 키운 자녀들, 당신이 일군 사업, 당신이 도왔던 이웃들, 당신이 견뎌낸 고난들.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의 토양이 됩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라는 뜻이죠. 오키나와에는 세계에서 100세 노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뭘까요? 특별한 음식? 운동?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키가이가 있습니다. 한 103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을 우체국에 갑니다. 그곳에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돕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해. 내가 안 가면 우체국 아저씨가 심심해해. 한 98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정원의 꽃을 돌봐야 해. 내가 심은 장미가 올해 처음 피는데 그걸 못 보고 가면 억울하지. 또 한 100세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손주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는 아직 손자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남아있어.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줘야지. 그래야 끊어지지 않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키가이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베란다의 화분일 수도 있고 동네 고양이에게 밥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이유가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성작이죠. 키케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노년은 삶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이다. 지친 상태로 무대를 내려오지 말고 가장 화려한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라. 여러분의 오늘은 쇠퇴입니까? 완성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안에서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